블로그 같은데요? 요건 블로그. 얘 홈페이지. 그럼 지금 보면요. 이 중에서 2명만이 블로그를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홈페이지에 걸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쪽에도 보면 홈페이지, 홈페이지, 여기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10개 중에서 2개만 블로그, 나머지 8개는 다 홈페이지. 그러니까 돈이 무지하게 깨지고 영업은 안 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돈은 많이 나가고 홍보 효과는 제대로 없고 이렇게 하는 과연 이게 중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키워드 광고를 하든 블로그를 운영하든 뭘 하든 간에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어떤 개념? 키워드에 대한 개념. 자, 보통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표 키워드가 있고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자, 대표 키워드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단어가 짧아요. 세부 키워드는 단어가 길어요. 대표 키워드는 범위가 넓어요. 세부 키워드는 범위가 좁아요. 예를 들면 송파 아파트 매매 대표 키워드예요. 송파 아파트 매매보다 더 대표 키워드는 송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송파 아파트보다 더 대표 키워드는 송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송파 아파트 아주 싸고 좋고 예쁜 매물은 얘는 세부 키워드예요. 자, 근데 클릭당 비용이 세부 키워드일수록 단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이 최저가인 70원. 대표 키워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니까 서로 1등에 꽂으려고 경매거든요. 파워링크는. 그러니까 1등에 2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첫 페이지에 띄우기, 1등에 띄우기 위해서 클릭당 비용을 80원을 드리고 있다. 얘는 클릭당 비용이에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데 설정을 하죠. 이분이 80원 해놨는데 이분이 1등 하고 싶으면 90원 올리면 돼요. 이분이 1등 하고 싶으면 100원, 150원. 그럼 서로 경쟁하죠. 언제까지? 한 사람이 가격을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키워드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클릭당 비용이 이렇게 2,000원, 3,000원씩도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워링크를 많이 걸게 되면, 대표 키워드를 많이 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송파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파워링크를 걸어요. 근데 누군가가 검색을 통해서 송파 아파트를 치고 들어와서 내 걸 클릭해서 2,000원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릭한 사람이 나는 매매 물건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클릭을 했는데 내가 올린 글은 다 매매 물건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가죠. 하지만 클릭을 했기 때문에 돈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를 많이 파워링크를 거는 사람은 클릭은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은 무지하게 빠져나가는데 이 세상에 이상하게 사무실로 오는 전화는 별로 없어. 세부 키워드는 반대로 얘기하면 잠실 아파트 아주 싸고 좋고 예쁜 매물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70원에 걸게 되면 누군가가 검색창에서 잠실 아파트 아주 싸고 좋고 예쁜 매물이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내가 건 파워링크가 뜨거든요. 근데 잠실 아파트 아주 싸고 좋고 예쁜 매물이라고 검색할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2명, 3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70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클릭이 적은 키워드를 누가 광고를 해요? 안 하니까 70원인 거죠. 이해되셨으면 3번, 이해 안 된다 4번. 이해되셔서 3번, 이해 안 된다 4번. 자, 그러면 대표 키워드로 100명이 클릭하고 세부 키워드로 100명이 클릭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는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 게 계약할 확률이 높을까요? 대표예요? 세부예요? 당연히 세부죠.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대표 키워드로 100명, 세부 키워드로 100명이 들어온다는, 같이 들어온다라는 전제를 달았을 때는 당연히 세부 키워드가 계약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요, 세부 키워드는 클릭을 안 하니까 70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처럼 똑같은 100명을 클릭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세부 키워드 한 개를 걸면 1년에 몇 명 들어요? 3명. 10개를 걸면 30명, 100개를 걸면 300명, 1000개를 걸면 3000명, 10,000개를 걸면 3만 명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세부 키워드를 한두 개 걸었을 때는 효과를 거의 못 보지만 이런 키워드를 대량으로 10,000개, 20,000개를 걸게 되면 대표 키워드보다 더 많은 클릭이나 동등한 클릭을 일으키면서도 클릭당 비용은 다 70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키워드로 10,000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자, 송파 푸르지오시티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 송파 푸르지오시티예요. 자, 그러면 송파 푸르지오시티 뒤에 붙을 수 있는 세부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매매, 전세, 월세, 시세, 가격, 임대, 급매물, 급전세, 분양, 정보, 또 뭐 있죠? 제가 지금 한 10개 얘기했거든요. 근데 10개를 얘기하고 나니까 딱히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10개, 20개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10,000개를 뽑아낸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키워드 조합기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주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요, 누구나 이 키워드 조합기를 해요. 키워드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롯데캐슬 아파트. 자, 이 키워드가 맞춤법이 맞다 1번, 틀리다 2번. 이 맞춤법이 맞다 1번, 틀리다 2번. 네, 맞다 2명, 틀리다 1명, 틀리다 2명, 맞다 1명. 네, 맞다가 조금 더 맞네요. 자, 이 키워드는 맞아요. 보통 이제 이 키워드 조합기는요,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 조합기를 만들었고 그걸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세부 키워드가요, 다른 조합기들은 다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업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맛집을 하는 사람한테 맛집 매매, 맛집 전세 이렇게 쓰질 않죠? 또 꽃을 하는 사람, 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키워드가 틀리죠. 업종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한 200개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통계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앞에 대표 키워드, 부동산 키워드를 치고 그 다음에 많이 치는 키워드 200개를 통계로 분석해서 뽑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중기업에 맞춰서 키워드 추출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조합기는 전국에 단 하나다. 자,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 지역명이 들어가요. 분당 롯데캐슬 아파트 매매, 분당 롯데캐슬 아파트 전세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지역명은 뺐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파워링크를 걸 때요, 롯데캐슬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 가격 이런 식으로만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검색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맞춤법이 맞지만 나머지 세 개는 틀린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맞춤법이 맞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올 확률과 나머지 오타가 났을 때 3개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첫 번째 맞춤법이 이 맞는 키워드로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정답은 40명이 들어오더라. 헐, 우와, 이렇게 적게 들어와?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오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로 들어올 확률이 몇 명이냐? 이 3개로 60명이 들어온다. 이 60명 중에서는 이 키워드가 맞춤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진짜 오타가 나서 들어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롯데캐슬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 가격, 임대, 예를 들면 여기서
요렇게 한 대여섯 개 키워드만 롯데캐슬 아파트로 걸어줘도 여러분 한 달에 4, 50만원, 5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스페이스바는 영향 없어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10,000개는 고사하고 6개 거만 걸어도 돈이 무지하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키워드 광고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은 요것만 걸어요. 위에 걸 안 걸죠. 이 키워드는 오타가 났을 때 가정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걸면은 다 70원짜리가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제대로 된 맞춤법에 맞는 키워드를 걸어서 자 100명 중에서 2,000원씩 클릭을 한다고 해보세요. 한 클릭당. 여기 상위에 있는 5, 6개 키워드는요. 어떤 부동산 키워드가 들어가도 다 유입이 높아요. 어떤 부동산 키워드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한 클릭당이 7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원이 나간다. 예를 들면 2,000원 나가는데 40명이 클릭하니까 8만원의 비용이 나가죠. 근데 요 밑에 거 3개만 걸면 60명이 들어오는데 70원이 나간다. 그러면 4,200원. 누구는 60명 들어오게 하는데 4,200원 투자하고 누구는 40명 들어오게 하는데 8만원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만 검색을 할까요? 이렇게만 검색하는 게 아니죠. 롯데캐슬 매매 이렇게도 할 거 아니에요. 롯데캐슬, 롯데캐슬, 롯데캐슬 이렇게만 할 거 아니에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이렇게만 거나요? 매매 많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한두 명씩은 있어요. 매매, 매매, 전세도, 전세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겠죠? 월세도 마찬가지고 시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가정해서 다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8개를 뽑았어요. 세부 키워드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조합하기 눌러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8 곱하기 200 1600개의 키워드가 지금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평택 렌탈하우스 평택을 택으로만 칠까요? 어휘로도 치겠죠? 렌탈을 어휘로만 칠까요? 아이로도 치겠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뽑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송파 프로듀시티 롯데캐슬 아파트 하나만 해요?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도 할 거고 다른 상가도 할 거고 주로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외래어들이 많아서 외래어들은 오타를 굉장히 많이 내요. 레미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레미안인지 어이 레미안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만들면 10,000개 뽑는 거 키워드 조합기 활용하면 10분이면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안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제주 가즈아님 조합기는 판매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이거 한 달 사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들까요? 무료예요. 공짜라고요. 공짜예요? 근데 왜 나는 이런 거 지금까지 몰랐지? 그게 여러분의 한계인 거죠. 키워드 광고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는 방법도 몰라서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키워드 광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럼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이 조합기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몰랐던 거죠. 마케팅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세월이 바뀌어도 모르고 장사가 안 돼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한탄만 하다 가는 거지. 회원 가입하면 공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운받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K마스터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첫 페이지 1등에 떠요. 웹사이트.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신 다음에 저는 여기가 글쓰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기라고 떠요. 그럼 가입하기 눌러서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공짜예요. 가입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 보시다 보면 이 케마 커뮤니티라는 그룹에 개설 등록 실무 교육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개설 등록 실무 교육. 요거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맨 밑에 보시면 키워드 조합기 다운받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에 있는 거 내 PC로 저장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기한의 제약도 없고 기간의 제약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원장님 그거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요. 프로그램 작동도 안 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러 가세요? 뭐 항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너무 꽂아가지고 그래요. 윈도우도 업데이트도 안 하고 꽂은 컴퓨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사용 못하냐?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키워드 조합기 실행이 안 될 때 조치법이라는 게시글이 있고 이 안에 또 첨부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설치해주고 사용하면 100%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키워드 조합기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비즈니스 광고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첫 페이지 하단에. 요거 들어가셔서요. 검색 마케팅 클릭하시고 로그인 여러분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있죠. 요걸로 가입자차 하시면 돼요. 이건 파워링크 광고할 때 쓰는 사이트거든요.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광고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이제 걸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걸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모르니까 거는 방법을 여기로 전화해서 파워링크 광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원격 지원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놓은 키워드 10,000개를 가지고 여기다 걸면 되거든요. 근데 유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걸 때요. 10,000개 그냥 걸어주세요 하고 돈 50만원 충전해 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돈 다 나가요. 왜? 우리가 뽑은 10,000개 중에서는 클릭이 정말 많고 돈이 많이 나가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반드시 10,000개를 걸 때 이거 걸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클릭당 비용이 200원 이상 되는 거는 빼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200원 이하로만 걸 거예요. 왜? 나는 클릭당 비용이 비싼 키워드로 유입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클릭이 별로 없는 키워드를 많이 걸어서 싼 비용으로 유입을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싼 키워드는 안 걸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걸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자, 1년에 3년에 한 명 클릭할 만한 키워드 걸어야 될까요? 당연히 걸어야죠. 왜? 한 개를 걸어서 효과를 못 보지만 그런 키워드가 많아지면 클릭이 많아지면서도 가격은 70원이거든요. 키워드 10만 개 걸면 어때요? 클릭 안 하면 돈 안 나가요. 그러니까 10만 개를 걸든 30만 개를 걸든 클릭 안 하면 돈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걸어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는 많이 걸면 걸수록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 수입이 상승하려면 네이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이버에 정보가 있어야죠. 키워드 광고 수익이 상승되려면 네이버의 정보성 글과 일상글이 많아야 돼요. 왜?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는 어떤 글이 뜨길 원해요? 허리 아플 때는 민간요법인 이러이러한 방법 쓰면 허리가 빨리 나요 라는 글이 뜨길 원하는데 어떤 글이 뜨기 시작해요? 허리 아플 때는 땡땡 정형외과를 이용해 주세요. 이런 글이 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이 안 뜨고 엉뚱한 광고가 뜨니까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외면하게 되고 유입이 줄면 키워드 광고 수익도 하락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요. 항상 모든 SNS 글들을 검색했을 때 어떤 글이 뜨기를 원하느냐? 정보성 글이 뜨기를 원한다. 이번에 바뀐 다이아 로직도 정보성 글과 일상 글이 상단에 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중을 높인 검색 엔진이거든요.
자, 리브라라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이 리브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면 리브라 검색 엔진이 그 글을 수집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노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브라 엔진. 근데 얘 말고요. 보조 엔진 있죠. 소나라는 엔진. 얘는 뭐예요? 리브라 엔진은요. 글을 쓰면 수집한 다음에 점수 매겨서 노출시켜주고, 소나는 노출된 글을 다른 블로그나 다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글과 비교를 해서 똑같은 글이 있으면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나. 이거와 별개로 C랭크라는 게 있죠. C랭크는 뭐예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포스팅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한 게 C랭크.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로직이 다이아 로직. 전문성과 좋은 컨텐츠를 더 디테일하게 추출을 해주고 있다. 자, 상업적인 글은 어떤 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업적인 글은 매물이나 홍보글을 올리면 상업적인 거. 일상적인 글은 어떤 글이에요? 그날 있었던 얘기 쓰거나 뭐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일상 정보글. 그쵸? 근데 검색 엔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색 엔진은요, 뭐로 분석해요? 통계로만 분석해요. 사람처럼 이 글을 읽고 요거 상업적인 냄새가 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만 분석을 한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상업적인 글과 일상 정보글의 일상 정보글이 그냥 어떤 것이냐를 판단할 때 패턴과 다이아 로직을 적용시켜서 찾는다. 패턴이 뭐예요? 일정한 규칙이 패턴이죠. 일정한 규칙은 한두 번에 나와요. 수십 번을 반복해야 나와요. 수십 번을 반복해야 나오는 거에 패턴이죠. 다이아 로직, 전문성과 좋은 컨텐츠로 분류하는 그런 로직이죠. 자, 이렇게 패턴과 다이아 로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자, 지금은요, 옛날에 이랬어요. 블로그 지수가 저품질 블로그, 일반 블로그, 최저가 블로그, 고품질 블로그 이렇게 4단계로 나뉘었었고요. 그때는 블로그를 제가 점검을 해보면 이 블로그는 저품질이에요. 이 블로그는 최저가예요. 이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예요.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왜? 예전의 저품질의 특징과 지금의 저품질의 특징이 다르게 나온다. 자,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는요,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면 모든 글들이 다 첫 페이지에 뜨지를 못했고요. 고품질 블로그가 되면 상위 1% 블로그, 내가 쓴 모든 글들이 키워드별로 다 상위에 떴었죠. 지금은 어때요? 저품질인데도 상위에 뜨는 글들은 몇 개는 상위에 떠요. 고품질이어도 못 뜨는 키워드는 상위에 못 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품질과 고품질의 개념은 존재해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글들이 못 뜨는데 이상하게 몇 개의 키워드는 상위에 떠. 고품질은 대부분의 키워드는 다 뜨는데 몇 개의 키워드는 이상하게 첫 페이지에 못 떠. 이게 저품질과 고품질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저품질인데 왜 몇 개의 글은 상위에 뜰까요? 그게 다이아 로직이 적용되면서 바뀐 내용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품질인데도 왜 몇 개의 글은 뜨냐면 그 몇 개의 글은 네이버 검색 엔진 그리고 리브라와 다이아 로직이 볼 때 얘는 좋은 컨텐츠로 인식이 되어서 그 부분만 뜨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요. 벨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벨스 지수. 벨스 지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글을 50개 썼는데도 내가 매물글을 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매물글이 뜨고 첫 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못 떠요. 똑같은 50개 써도.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썼던 글이죠. 글에 대한 점수. 그 점수가 높게 받은 사람은 매물글을 한 개만 써도요. 그 글이 첫 페이지에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올렸던 글들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첫 페이지에 그걸 올렸을 때 뜨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베이스에 깔리는 지수예요. 베이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면 2번.
자, 네이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블로그에 글을 한 개를 쓰면 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구나. 공부 더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 글을 한 개를 쓰면요. 1포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검색 엔진 리브라가 이 글을 갖고 오죠. 어디로? 네이버 서버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요. 근데 80점, 60점 이렇게 단순하게 매기는 게 아니고 이 글의 정확도는 몇 점, 우선도는 몇 점, 선호도는 몇 점, 유저 피드백, 덧글 점수, 공감 점수, 스크랩 점수, 이웃 점수, 재방문자 기록, 체류 시간, 페이지 뷰 등등등. 한 개의 글에 대해서 수십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것들을 평균을 낸다. 그게 한 개의 글에 대한 평균 점수, 포스트 지수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한 30개를 쓰죠? 그럼 이렇게 평균을 낸 글이 3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0개를 다시 평균을 낸다. 그게 뭐가 돼요? 포스트 지수가, 그게 여러 포스트 평균 낸 게 블로그 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지수라는 거죠. 자, 다이아로직이란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별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들에 대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한 모델인데 문서의 주제의 적합도, 경험,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예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이아로직이 적용 전에 검색화면과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적용 후에 검색화면이에요. 자, 왼쪽은 이사라고 쳤을 때 용달이사, 경기포장이사, 마포 원룸이사, 이사업체 추천 한번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글을 올렸던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뀌고 나서는 이사 진척사항, 제주에서 살아볼까, 직구하기, 이사하기, 직접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글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은 바뀐 점이 다이아로직이 적용되면서 진성글,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글들이 상위에 많이 뜨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왜 강퇴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강퇴를 시킨 적이 없는데 왜 강퇴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쁜 컨텐츠로 인식되는 글의 유형이 뭐냐? 이거 네이버에서 밝힌 거예요. 타인의 상품을 단순히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만 하는 거죠. 무조건 사용하지도 않고 광고만 하는 거. 그리고 비체험 후기 위주의 글.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쓴다. 체험하지 않은 것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 자, 검색 노출이 어려워지는 게시글이 요거만 보세요. 타인의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글, 비체험 후기 위주의 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 자, 이렇게 나쁜 컨텐츠로 인식되는 글은요, 단순히 홍보하거나 체험하지 않거나 불법의 경계. 뭐 예를 들면 뭐 야동 사이트 같은 거 뭐 홍보한다든지 뭐 도박 사이트 한다든지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컨텐츠로 인식되는 글은 어떤 글이냐?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그리고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내가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쓴 글.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자, 나만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거고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거.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고 쓰는 글. C랭크에 부합되는 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걸, 경험한 걸 쓰는 거. 본인의 상품 정보를 홍보하더라도 직접 정직하게 실제 사용했던 것을 홍보하는 글. 자, 나쁜 컨텐츠로 인식되는 글과 좋은 컨텐츠로 인식되어진 글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정보성 글을 쓰거나 직접 경험한 걸 쓰는 게 가장 좋은 컨텐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 쓰면 나쁜 거다.
경험한 걸 쓰면 정말 좋은 컨텐츠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이아로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항상 그렇죠. 아, 오늘은 뭘 쓰지? 내일은 뭘 쓰지? 상업적인 거 쓰다니 저품질 갈 것 같고 일상 정보 글을 쓰자니 소재가 너무 제한적이고 뭘 쓰지? 고민을 하잖아요. 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도 쓰죠. 수건도 쓰죠. 칫솔도 쓰죠. 치약도 쓰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그릇, 뭐 컴퓨터, 노트북, 면도기 쓰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진 찍는 거 내가 쓰고 있는 거 사진 찍으면 돼요. 소재 써봤으니까 제품이 어떤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경험해봤으니까. 그럼 남들이 이 제품 쓰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써보니까 진짜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장점도 있지만 그거를 솔직하게 쓰면 소재 찾는 것도 무지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써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글이 나와요. 왜? 내 입장에서 분석한 거니까. 그런 글들을 써주면요. 블로그 지수 엄청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네이버가 말하는 좋은 컨텐츠가 뭐냐? 직접 경험하여 작성한 후기 문서가 좋은 문서다. 근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검색 엔진이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블로그에 글을 썼는지 제주도를 갔다 오지 않고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글을 썼는지 검색 엔진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아요? 사진의 정보를 보면 압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요. 인터넷 화면을 오픈 캡처나 화면을 캡처하는 도구로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맨 밑에 이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보면요. 찍은 날짜가 안 나와요. 왜? 찍은 게 아니고 만든 거니까. 좀 더 내려볼까요? 카메라, 제조체, 모델명, 노출시간 이거 다 비어있죠? 왜 비어있어요? 찍은 게 아니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찍은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찍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직접 찍은 사진의 정보를 보면요. 아, 이것은 니콘이라는 카메라 제조업체 만든 카메라로 카메라 모델명은 COO-LPIX P300이라는 모델을 찍었고 노출시간, 감도, 초점거리, 플래시를 켜고 찍었는지 끄고 찍었는지까지 정보가 다 나오죠. 이걸 보면 여러분이 올린 사진이 실사진인지 캡처하는 사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직접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보가 있으면 실사진,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캡처한 사진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실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매물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무실에서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엔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PC 버전으로 사진을 받아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내가 찍은 매물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시켜요. 그럼 내가 받아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PC 버전 로그인해서 받아서 그거를 올려요. 실사진이다 1번, 캡처한 사진이다 2번. 실사진일까요? 캡처한 사진일까요? 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다 2번 치시네. 예, 캡처한 사진이에요.
왜? 우리가 보낼 때는 원본을 보냈지만 카카오톡 회사에서 사진을 리사이징 시켜요. 크기를 줄이죠. 이 줄이는 작업을 얘네들이 변환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사진 정보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찍은 건 실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은 캡처한 사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으로 이거 보내면 안 되겠네? 보내도 되죠? 자, 스마트폰 열어서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시고 카톡에 보시면 누구 한 명이라도 대화하는 분이 있겠죠? 그 대화하는 방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보내진 않을 거고요. 보내기 전 단계만 갈 거예요. 나는 카톡에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외톨이죠. 외톨이.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이에요. 카톡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사진 선택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거기에 보면은 아이콘 모양이 그림 모양의 아이콘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원본으로 체크하고 보내야지만 얘가 원본 사진 그대로 전송이 된다. 이해되세요? 자, 밴드에 올린 글을 내 블로그에 옮겨서 올리면 유사문서예요? 아니에요? 유사문서에 걸린다 1번, 걸리지 않는다 2번. 밴드에 올린 글을 내 블로그에 올리면 유사문서에 걸린다 1번, 걸리지 않는다 2번. 걸려요? 안 걸려요? 밴드에 올린 거? 헐. 이렇게 기초가 부족하니까 마케팅의 개념이 전혀 없죠. 안 걸리죠. 안 걸려요. 자, 유사무소에 걸리냐 안 걸리냐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면 걸려요. 노출이 안 되면 안 걸려요. 밴드는요. 그 밴드에 가입한 사람만이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검색 엔진이 수집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검색했을 때 노출시켜주는 걸 하지 않는다. 카톡 글이 노출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카톡 글이 검색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런 글들이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뜬다는 거예요. 유사무소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에 있는 글 베끼면 올리면 유사무소에 걸려요? 걸리죠. 왜? 트위터는 개방형 SNS이기 때문에 거기에 쓴 모든 글들이 검색을 통해서 다 노출돼요. 다음 사이트에 가서 위쪽 항목을 탭을 보세요. 트위터라는 항목이 있지. 거기 들어가 검색해보세요. 트위터 글들이 다 노출되지.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개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강의하는 내용 어렵다고 생각되시죠?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개념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컴퓨터 활용이에요. 왜냐하면 타자 속도 느려봐요. 블로그에 글 쓰는 시간도 느려져. 계약서 쓰는 시간도 느려져. 검색하는 시간도 느려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30분에 할 거 여러분은 2시간 걸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정말 컴퓨터 잘하고 싶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엑셀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매물 관리, 고객 관리,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 학원에서 배우고 엑셀 전문 학원에서 배워봐요. 3개월 동안 배워요. 배우면 뭐해? 배워도 하나도 못 써먹는 걸. 왜 못 써먹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니죠. 포인트가 2가지가 있어요. 엑셀을 가르치는 강사가 중기업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요? 프로그램 활용법만 가르치죠. 또 배우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엑셀을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배우기 때문에 엑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치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린 그것만 알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익힐 시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엑셀을 가르치는 강사가 중개업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엑셀